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선의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마음 아프고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떤 역사에는 승자의 이야기만 남습니다. 왕이 누구를 쫓아냈는지, 누가 권력을 잡았는지, 어느 가문이 조정을 장악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은 기록되고 교과서에 실리고 후세에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기록들 사이에는 반드시 지워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권력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 기록에서 삭제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역사가 외면했지만 사람의 마음속에서만큼은 살아남은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둘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조선의 6번째 왕 단종입니다. 그는 12살의 왕좌에 올랐고 15살의 왕위를 빼앗겼으며 17살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의 어느 왕보다 짧은 생을 살았고 조선의 어느 왕보다 깊은 슬픔을 남긴 인물입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여러분 대부분이 잘 모르실 이름입니다. 어몽도. 조선시대 강원도 영월의 작은 아전, 하급 관리였습니다. 권력도 없었고 유명한 가문도 아니었으며 역사 기록에서도 아주 짧게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영화로도 전해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왕이 죽고 나서 아무도 그 시신을 거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폐위된 왕의 시신 앞에서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렸습니다. 세조의 눈치를 보느라 목숨이 아까워서 혹은 그저 두려워서. 그때 딱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어몽도였습니다. 그는 밤을 틈타 홀로 왕의 시신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몰래 장례를 치렀습니다. 발각되면 역적으로 몰릴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저는 그 질문을 중심에 두고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 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그리고 영월 지역에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구전 기록들을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단종에 관한 기록은 그가 폭건된 숙종대 이후에야 제대로 정리되었기 때문에 일부 내용은 전설과 역사 기록 사이 어딘가에 위치해 있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거슬러 오늘의 서울, 조선시대 한양으로 가보겠습니다. 때는 1450년 세종대왕이 세상을 떠나던 해입니다. 1450년의 봄이었습니다. 한양의 봄은 경복궁 뒤로 북악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바람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근정전 앞마당의 돌틈에는 이름 모를 작은 풀들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고 궁 담장 너머의 복숭아 나무들은 이제 막 꽃망울을 터트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이면 멀리 청계천 쪽에서 물소리가 들려왔고 대궐 안쪽 깊숙한 곳 내전에서는 내시들이 발소리를 죽이며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그해 봄, 조선의 임금 세종이 병석에 누웠습니다. 세종은 이미 오랫동안 눈이 어두워 톡서를 거의 못하는 상태였고 온몸의 부종이 심해 움직이기도 힘든 지경이었다고 조선왕조실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위 32년을 보낸 성군이었습니다. 훈민정음을 만들었고 사군 육진을 개척했으며 조선의 키트를 문화와 제도 두 방향에서 완성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궁 안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의 맏아들 세자 이항은 아버지의 병상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훗날 문종이 되는 인물입니다. 문종은 온화하고 학문을 좋아했으며 아버지 세종의 성품을 가장 많이 닮은 아들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매일 밤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450년 음력 2월 세종이 세상을 떠납니다. 향년 53세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새왕이 즉위합니다. 문종입니다. 조선의 5대왕 문종. 그러나 그 역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세자 시절부터 잦은 병치레를 했고 즉위 후에도 몸이 계속 쇠약해졌습니다. 신하들은 걱정했고 의관들은 번갈아 가며 진찰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왕의 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문종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홍이. 훗날 단종이 되는 아이입니다. 1441년 한 아이가 경복궁 안 어느 내전의 작은 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현덕왕후 권씨였습니다. 그러나 현덕왕후는 이 아이를 낳은 지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갓난 아이는 어머니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자그마한 아이는 궁중의 궁녀들 손에 자랐습니다. 아버지 문종은 아들을 끔찍이 아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랑 안에는 아내를 잃은 슬픔과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함께 섞여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홍이는 조용하고 영리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책을 좋아했고 시를 지을 줄 알았으며 마음이 여린 아이였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그런데 1452년 문종이 즉위한 지 불과 2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향년 39세였습니다. 그 순간 어린 홍이는 왕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12살. 오늘날 기준으로 초등학교 5학년이나 되는 나이입니다. 또래 아이들이 공기놀이를 하고 냇가에서 물장구를 치던 그 나이에 이 아이는 조선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왕의 즉위식이 열렸던 날 경복궁 근정전 안은 수백 명의 신하들로 가득했습니다. 문무백관이 줄지어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붉은 빛과 청색이 뒤섞인 관복들이 늘어선 그 공간의 한중앙 가장 높은 자리, 그 자리에 아이가 앉았습니다. 단종입니다. 조선의 6대 임금. 왕관은 그의 머리에 비해 조금 컸을 것입니다. 예복은 작은 몸을 감쌌을 것입니다. 신하들의 목소리가 크게 울릴 때마다 아이는 속으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아이가 그 거대한 자리에 앉아서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역사는 그날 단종의 표정이 어땠는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어린 왕을 보좌하기 위해 황보인과 김종서가 나섰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세종대왕 시절부터 조선 조정을 이끌어온 대신들이었습니다. 세종의 신뢰를 받았고 문종으로부터도 아들을 부탁한다는 유언과 함께 고명을 받은 충신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린 왕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왕의 숙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종의 아들들, 즉 단종의 숙부들은 한양 곳곳에서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하고 가장 야심이 컸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수양대군. 세종의 둘째 아들로 단종에게는 큰아버지가 됩니다. 수양대군은 키가 크고 체격이 우람했으며 무예도 뛰어났고 글도 잘했다고 전해집니다. 야심이 깊었고 관찰이 세밀했으며 결단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조카가 왕좌에 앉아있는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 속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 아마 주변 사람들은 조금씩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단종이 즉위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1453년 가을이었습니다. 1453년 음력 10월의 밤이었습니다. 한양에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경복궁의 은행나무들은 노랗게 물들어 있었고 밤바람에 잎이 하나씩 떨어졌습니다. 어둠이 깔리면 궁 안의 등불들이 흔들리며 긴 그림자를 만들었고 보초를 서는 병사들의 발소리만이 고요한 앞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밤 수양대군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 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한명회가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수양대군의 책사로 냉정한 판단력과 치밀한 계획으로 이 거사를 설계한 인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호흡이 잘 맞았고 공통된 목표가 있었습니다. 어린 왕의 옆에 앉아있는 대신들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그 자리를 자신들이 차지하는 것. 그날 밤 수양대군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영의정 황보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좌의정 김종서를 찾아갔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양대군이 직접 김종서의 집 앞에 나타났을 때 노재상은 무슨 일인지 직감했을 것이라고 일부 역사가들은 봅니다. 그러나 어쩌면 김종서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는지도 모릅니다. 왕족이 한밤중에 신하의 집을 찾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문이 열리는 순간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황보인은 체포되어 처형됩니다. 김종서는 그 자리에서 살해됩니다. 그의 아들들도 함께 죽었습니다. 이 사건이 개유정난입니다. 개유년에 일어난 정변, 영어로는 쿠데타라고 부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 정변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어린 단종이 잠든 사이 그를 지켜주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왕이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종은 13살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개유정난 직후 단종이 수양대군을 영의정으로 임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공식 기록에는 왕이 직접 명했다고 되어 있지만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과연 그것이 단종의 자발적인 의지였을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3살짜리 소년왕이 총칼을 앞세운 숙부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수양대군은 그날 이후 조정의 실질적인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신호를 보내면 고개를 끄덕이는 신하들이 늘어났고 그의 눈치를 보며 왕 곁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단종은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 무렵 단종의 곁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단종의 왕비송 씨입니다. 훗날 정순 왕으로 불리게 될 뿐입니다. 왕비송 씨는 단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왕세자빈으로 간택된 분으로 단종과 비슷한 나이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세상의 거친 파도 앞에서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개유정난이 있고 나서 약 2년이 흘렀습니다. 수양대군은 조정을 완전히 장악했고 이제 마지막 한 팔만 남겨두었습니다. 1455년 음력 윤 6월 조선 조정의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렀습니다. 신하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돌았고 왕의 측근들은 왕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달 단종은 양위를 선언했습니다. 왕위를 숙부 수양대군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단종이 스스로 양위를 청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5살 소년이 과연 스스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수양대군의 군사적 압박과 정치적 압력 앞에서 단종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단종은 왕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수양대군이 왕좌에 올랐습니다. 조선의 7대 왕 세조입니다. 단종은 상왕의 자리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마저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어린 단종이 살아있는 한 자신의 권력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종 주변에서 보기를 도모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456년 성산문 팍백년 하의지 이계 유성원 류응부 이 6사람은 단종의 보기를 꾀하다 발각됩니다. 역사에서는 이들을 사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혹독한 고문을 받고 처형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종도 연루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세조는 단종을 노상군으로 강등시키고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1457년 봄이 다가고 여름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영월로 향하는 길은 멀었습니다. 한양에서 영월까지는 당시 걸어서 사흘에서 나흘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걷거나 말을 타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5월의 강원도 산길은 초록이 우거지고 공기가 맑았겠지만
유배를 가는 소년의 눈에 그 아름다움이 들어왔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단종의 일행은 초라했습니다. 왕으로서의 위세는 모두 사라진 뒤였습니다. 호위하는 군사들은 그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오는 내관과 나인들도 최소한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마을을 지날 때면 백성들은 이 행렬을 보고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저 어린 분이 임금이셨던 분이다 라고. 영월에 도착했습니다. 단종이 머물게 된 곳은 청령포였습니다. 청령포는 영월 서쪽, 서강이라 불리는 강줄기가 크게 굽어 흐르는 곳에 위치한 땅입니다. 삼면이 강물로 둘러싸여 있고 나머지 한 면은 험준한 절벽이 막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강폭이 넓어 헤엄쳐 건너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이곳을 처음 본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섬이 아닌 섬 같은 곳이라고. 자연이 만든 감옥이라고. 단종은 그곳에 작은 집 한 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청령포에는 지금도 당시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높다란 소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는 숲, 그 사이로 흐르는 강물, 단종이 올라 한양 쪽을 바라보았다는 노산대라는 작은 바위가 있습니다. 그는 이 바위에 올라 멀리 한양 쪽 하늘을 바라보곤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시선 끝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왕비 송씨가 있었겠지요. 헤어지면서 마지막으로 손을 잡았던 그 손의 온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가다 잠깐씩 마주치던 궁녀들의 얼굴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문종이 웃으며 안아주던 기억이 있었을 것입니다. 12살의 왕좌에 올라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짊어졌던 그날의 기억이 있었을 것입니다. 단종이 청령포에 머무는 동안 영월의 관리들과 백성들은 그를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세조가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었고 단종과 접촉하다 발각되면 모반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가엾게 여기면서도 그저 먼 발치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령포에는 그해 여름 큰 홍수가 났습니다. 강물이 넘쳐 청령포가 물에 잠기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단종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게 되었고 관풍원이라는 영월의 작은 건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래도 단종의 처지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배된 죄인의 신분으로 강원도 영월의 작은 방에서 17살의 소년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세조의 한양 조정에서는 이 소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논의의 결론이 내려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1457년 음력 9월 가을이 깊어가던 시절이었습니다. 단종의 숙부인 금성대군이 경상도 순흥에서 단종의 보기를 도모하다 발각됩니다. 금성대군은 세조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 사건은 세조에게 단종을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사약이 내려지게 됩니다. 어몽도가 단종을 처음 인식한 것이 언제였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월의 호장으로서 그는 단종이 청령포에 도착하던 날을 직접 목격했을 것입니다. 1457년 늦봄 유배 행렬이 영월 땅을 밟던 그날입니다. 호장의 직무 중 하나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관리와 죄인들의 이동을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숙소를 마련하거나 강을 건너는 배를 준비하거나 지방 관아의 도착 사실을 보고하거나 하는 일들입니다. 어몽도는 아마도 그날의 행정적 처리를 담당하는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행렬을 가까이에서 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배 행렬이 영월에 당도했을 때 영월의 관원들과 백성들 중 일부는 먼 발치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고 전해집니다. 폐위된 임금이 죄인의 신분으로 지방에 내려오는 것은 조선 역사에서도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운 반, 안타까운 반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호위 군사들에 둘러싸여 도착한 행렬 가운데 단종이 있었습니다. 16살이었습니다. 키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예복이 아닌 유배인의 거칠고 수수한 차림이었을 것입니다. 궁궐에서 자란 소년이 강원도의 산길을 걸어 이 낯선 땅에 도착했을 때 그의 얼굴에는 무슨 표정이 담겨 있었을까요? 어몽도는 그 소년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아들이나 촉합벌 되는 나이였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식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 자식과 비슷한 나이였을지도 모릅니다. 왕이었던 분이 저렇게 여기까지 오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가슴 안쪽 어딘가에서 조용히 움직였을지도 모릅니다. 단종이 배를 타고 청령포로 건너갔습니다. 배가 강 중간쯤 이르렀을 때 어몽도는 강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강물은 소리 없이 흘렀고 배는 천천히 건너편으로 나아갔습니다. 청령포의 소나무 숲이 그 소년을 삼켜버리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 어몽도는 가끔 청령포 쪽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상상해 봅니다. 직무상 강가를 지나칠 일이 있을 때마다 저 건너에 촛불이 켜져 있는지 눈이 갔을 것입니다. 저분이 드실 것은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춥지는 않은지, 병이 들지는 않았는지 물어볼 수도 없었고 알 방법도 없었지만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몽도의 마음속에서 단종은 폐위된 군주이기 이전에 어머니도 없이 자라 아버지도 잃고 앙자도 잃고 이 낯선 땅에 혼자 남겨진 한 아이로 인식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해 여름 큰 비가 내렸을 때 청령포가 물에 잠겼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몽도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단종이 피신을 했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영월 관풍원으로 거처를 옮겼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그제야 안도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몽도와 단종의 관계였습니다. 직접 대화를 나누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한 사람은 강 한편에서 바라보고 다른 한 사람은 강 건너 고립된 땅에 머물면서 두 사람은 그저 같은 하늘 아래 영월이라는 작은 고을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리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무언가가. 연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깊고 충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개인적인 감정이. 어쩌면 그것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아주 기본적이고 오래된 감정이었는지 모릅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청령포의 단풍이 붉게 물들 무렵 단종의 거처인 관풍원 주변의 나무들도 같은 빛을 띠었습니다. 어몽도는 그 계절에 어떤 예감을 느꼈을까요? 그 예감이 현실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금성대군의 복위 시도가 발각되었다는 소식이 영월에 전해졌습니다. 어몽도는 그 소식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저분에게 더 나쁜 일이 생기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양에서 관리가 내려온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어몽도는 그 밤들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잠을 이루었을까요? 아니면 밤마다 관풍원 쪽 하늘을 바라보며 저 어린 분이 오늘 밤도 살아계신지를 헤아렸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폐위된 임금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7살이었습니다. 1457년 음력 10월 밤이었습니다. 영월의 가을밤은 차가웠습니다. 동강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이미 겨울의 냄새를 품고 있었고 관풍원 주변의 단풍나무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붉은 잎을 떨어뜨렸습니다. 멀리 산 능선 위로 별이 총총 떴고 강물 소리가 낮고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단종은 그날 밤 무엇을 했을까요? 기록에는 남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춥고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가느다란 등잔불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었을 것이고
창호지 너머로 바람소리와 낙엽 떨어지는 소리가 섞여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 나이 또래의 소년이라면 떠올릴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문종이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손을 잡아주던 온기. 세종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 왕비 송씨와 마지막으로 마주쳤던 그 순간. 왕좌에서 내려와 영월로 향하던 봄날의 산길. 청령포의 강물이 발목 쪽으로 차갑게 스쳐 지나가던 느낌. 한양에서 관리가 도착한다는 것을 단종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은밀히 귀띔해 주었을 수도 있고 분위기만으로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유배를 온 사람에게 한양에서 관리가 특별히 내려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17살이라고 해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는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체념했을까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단종이 유배를 오던 1457년 봄, 그의 나이는 이제 막 16을 넘긴 참이었습니다. 그가 왕위를 빼앗긴 것이 15살, 궁궐을 떠난 것이 16살 되던 해였습니다. 왕으로서 했던 일들, 왕으로서 느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는 훗날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역사에는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단종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을 나무라지 말라는 말을 남겼다는 구전 기록이 있습니다. 이미 운명을 알고 있었다는 뜻인지도 모릅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관리가 사약을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에서 단종의 죽음에 대한 부분은 매우 짧고 간략합니다. 세조 시대에 작성된 실록이었고 단종은 반역자로 처리된 패군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록은 그를 지우는 쪽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월의 사람들은 기억했습니다. 단종이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사약을 마셨다는 설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일부 기록에는 목이 졸려 죽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17살 소년에게 가해진 일이었습니다. 단종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부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왕의 시신이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거두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약을 들고 온 관리들은 임무를 마쳤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고 주변의 관원들과 나인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세조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었습니다. 반역자의 시신을 정성껏 거두는 것이 어떤 의미로 해석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시신은 그렇게 방치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이 영월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폐위된 왕이 죽었다. 시신이 아무도 거두지 않은 채 놓여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결심했습니다. 어몽도는 영월의 호장이었습니다. 호장은 지방행정을 보조하는 하급 관리입니다. 중앙조정의 관직과는 거리가 멀었고 양반 문중의 세도도 없었습니다. 영월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토박이 아전으로 고을 행정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조선 왕조실록에 등장하는 것은 딱 한 번뿐입니다. 단종의 시신을 거두었다는 사실과 함께 어몽도가 단종의 처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우리는 그가 남긴 글이 없기 때문에 직접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월이라는 작은 고을에서 관리로 일하면서 그는 청령포에 유배된 소년왕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단종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어몽도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그리고 시신이 방치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오랫동안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서면 어떻게 되는가? 세조의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고을의 관직을 잃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지 않은가? 두려움이 없었을 리 없습니다. 어몽도는 영웅소설에 나오는 용감무쌍한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고을 관리였습니다.
가족이 있었고 살아가야 할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결심했습니다. 영월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구전 기록에는 어몽도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합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입는 것은 달게 받겠다 라고 말입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 자체가 그 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단종이 세상을 떠난 날 어몽도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기록에는 남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소식이 들려왔을 때 그는 아마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붓을 들다 내려놓았거나 밥상을 받았지만 수저를 찾지 못했거나 마당에 서서 한참 동안 하늘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신이 방치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거두지 않는다는 말을. 관원들도 나인들도 주변 사람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는다는 말을. 세조의 심기를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시신에 손을 대는 것은 반역에 가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어몽도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아내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혹은 저녁을 먹지 못하면서 그는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얼굴에서 무언가를 읽었을 것입니다. 영월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어몽도는 그날 밤 아내에게 무슨 일을 하려는지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밤에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알았을까요? 남편이 무슨 일을 하러 나가는지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작은 고을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을 것이고 그 비장한 조용함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내는 직감했을 것입니다. 아내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말리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이미 남편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냥 보냈을까요? 혹은 말없이 소매를 잡았다가 놓아주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몽도가 그 밤 집을 나설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막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그것 역시 하나의 용기였을 것입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어몽도는 홀로 혹은 아주 소수의 믿을 수 있는 사람 한두 명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등불은 작게 했습니다. 발소리도 죽였습니다. 가을 밤 공기는 차가웠고 별은 맑았습니다. 관풍원으로 가는 길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호장으로 일하면서 수없이 오갔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 길은 다른 길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고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단종이 있던 방 앞에 섰을 때 어몽도는 잠시 멈추었을 것입니다. 문을 열기 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두려움이 다시 밀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등잔불이 이미 꺼져 있었거나 아주 희미하게 남아 있었거나 가을밤의 차가운 공기가 방 안에도 스며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단종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몽도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기록에 없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는 것. 말 한마디 없이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두운 방에서 그렇게 잠시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영월 지역에 전해지는 구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처음 보았을 때 소리 없이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는지 눈물만 흘렸는지 아니면 입술을 깨물며 참았는지 그것까지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울었다는 이야기가 500년 동안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어떤 진실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몽도가 정성껏 단종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흰 천을 구해온 것인지
아니면 미리 준비해온 것인지 그것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정성껏 감쌌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그는 예를 다했습니다. 임금에게 올리는 큰 절을 했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도 없이 아니면 아주 낮고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렸을 것입니다. 부디 편히 가시라고. 이고을에 오셔서 고생하셨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저만큼은 기억하겠다고. 그리고 시신을 들어 올렸습니다. 17살 소년의 몸은 가벼웠을 것입니다. 그 가벼움이 오히려 더 가슴을 눌렀을 것입니다. 궁궐에서 태어나 왕좌에 앉았다가 이렇게 짧은 생을 마친 사람이 이렇게 가볍다는 것이 이상하고 슬프고 억울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어몽도는 그 몸을 안고 걸었습니다. 묻을 곳을 미리 생각해 두었는지 아니면 걸으면서 정했는지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영월 동쪽 언덕, 조용하고 볕이 잘 드는 자리였습니다. 훗날 장릉이 되는 그 자리입니다. 땅을 팠습니다. 가을 흙은 단단했을 것입니다. 손이 아프고 등이 아팠을 것입니다. 쉬지 않고 팠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의 일과를 마친 몸으로 밤에 홀로 그는 왕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시신을 내려놓을 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얼굴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왕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린 얼굴이었습니다. 고통이 사라진 얼굴이었기를 어몽도는 바랐을 것입니다. 흙을 덮었습니다. 한 삽씩 천천히 봉분이 만들어졌습니다. 손으로 다독이며 고르게 했을 것입니다. 표시가 될 만한 것을 주변에 두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중에 이곳을 찾아올 수 있도록. 다 끝났을 때 동력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몽도는 그 무덤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렸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도록. 오래 그렇게 있었습니다. 일어섰을 때 무릎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에도 흙이 가득했습니다. 얼굴에는 눈물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는 걸음을 돌렸습니다. 아침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안개가 계곡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이름 없는 풀들이 발밑에서 이슬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몽도에게는 그날 아침이 다른 아침이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아마 극소수는 알았겠지요.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기록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되어야 했습니다. 어몽도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는지 이미 잠이 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손을 씻고 흙 묻은 옷을 갈아입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등에서 얼굴에서 무언가 달라진 것을 아내는 느꼈을 것입니다. 일이 다 끝났구나 하고. 그 뒤 어몽도의 삶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기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몸을 숨겼다는 이야기도 있고 영월을 떠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동안 조용히 지내며 세상의 눈을 피했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월 땅에서 그가 한 일은 비밀이면서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조용히 전해졌습니다. 어몽도는 그 밤 이후 다시는 그 무덤 앞에 서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언덕이 흙 속에 왕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그는 죽는 날까지 기억했을 것입니다. 단종과 어몽도 두 사람이 직접 나눈 대화는 역사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을밤 어두운 방에서 그리고 차가운 언덕 위에서 두 사람은 분명히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말이 없는 상태로 다른 한 사람은 말을 삼키며 그리고 그 만남이 그 짧고 조용한 만남이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역사에서 가장 오래 남는 것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혼자서 한 작은 행동인지도 모릅니다. 세조는 제위 13년 만인 146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은 뒤에도 조선 조정에서 단종의 이름을 꺼내는 것은 오랫동안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세조의 아들인 예종, 그 다음 성종, 그 다음 연산군으로 왕통이 이어지는 동안 단종과 관련된 이야기는 공식 석상에서 가급적 회피되었습니다. 그 세월이 무려 200년을 넘었습니다. 200년 동안 단종의 무덤은 영월 동쪽 언덕에 이름 없이 있었습니다. 어몽도가 손수봉분을 만들고 표시를 해둔 그 자리에 풀이 자라고 나무가 커지고 계절이 수백 번 바뀌었습니다. 한양의 조정은 공식적으로 그 무덤의 존재를 외면했지만 영월 사람들은 그곳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관리했습니다. 이름 없는 작은 무덤 하나를 200년 동안 지킨 것은 영월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다 1698년 조선 19대 왕 숙종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숙종은 즉위 이후 오랫동안 조선의 정통성과 역사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신하들 사이에서 단종의 폭권 문제가 조심스럽게 거론되기 시작했고 숙종은 결국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기로 결심합니다. 1698년 단종이 왕으로 복권됩니다. 왕으로 추존되고 묘호는 단종, 능호는 장릉으로 정해졌습니다. 단종이 세상을 떠난 지 241년이 지난 일이었습니다. 폭권이 이루어지면서 단종 관련 인물들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졌습니다. 사육신은 충신으로 기록되었고 그들의 후손들은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어몽도의 공로도 다시 조명되었습니다. 어몽도는 충의로 기록되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홀로 나선 사람, 위험을 무릅쓰고 왕의 마지막을 지킨 사람. 그의 이름이 공식 기록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단종의 능, 장릉에는 지금도 매년 제사가 지내집니다. 강원도 영월에 있는 장릉은 조선 왕릉 중 유일하게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왕릉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입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영월에는 단종문화제가 열립니다. 단종의 넋을 기리고 그를 지킨 사람들을 기억하는 행사입니다. 그 행사에는 어몽도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포함됩니다. 영월 지역에는 어몽도와 관련된 피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지금도 영월에 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사람의 결단이 그 땅의 역사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왕비송씨, 즉 정순왕후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단종이 유배를 떠날 때 왕비송씨는 한양에 남겨졌습니다. 남편이 없는 왕비의 신분으로 궁궐에서 살 수 없었기에 그녀는 궁 밖으로 나와 동대문 박청계천가에 머물렀습니다. 초라한 거처에서 비구니처럼 지내며 남편이 없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단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지 역사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는 그 뒤로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82세까지 조선의 왕비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산 분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긴 세월 동안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정순왕후 역시 단종 폭권 이후에야 제대로 된 예우를 받게 됩니다. 그녀의 무덤은 지금의 서울 노원구 사릉에 있습니다. 단종의 장릉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살아생전에도 죽어서도 두 사람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역사가 남긴 슬픔의 한 조각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단종과 어몽도의 이야기는 제가 처음 이 주제를 접했을 때부터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 이야기가 이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영웅이 없습니다. 단종은 왕이었지만 역사에서 말하는 대단한 업적을 남긴 왕이 아닙니다. 12살의 왕이 되어 15의 왕위를 빼앗기고 17의 세상을 떠난 소년입니다. 그는 어떤 거대한 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저 짧은 생을 살다 갔습니다. 어몽도 역시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조선 역사에서 단 한 줄로만 기록된 사람입니다.
화려한 관직도 없었고 유명한 가문도 아니었으며 군사적 업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완벽한 영웅보다 불완전한 상황에서 옳은 일을 한 평범한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하는 것 아닐까요? 어몽도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했습니다. 바로 그 차이가 그를 기억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는 순간들. 두려움과 양심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순간들. 어몽도는 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 선택을 기억했습니다. 단종은 짧은 생을 살다 갔지만 오늘날 우리가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어쩌면 그를 기억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몽도처럼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깊은 역사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찾고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이런 역사 이야기를 좋아하실 분께 함께 나눠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